우리가 통화에 대해서 현대 통화는 그래서 키보드로 돈을 찍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국 같은데 영국 같은데 빚이 많아도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국가 통화로 전환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빚을 지는 사람이 어딨냐고 제로로 만들고 재산까지 형성해 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모르면 전혀 엉뚱한 해법을 찾아서 위험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통화를 갖다가 그럼 마음대로 찍어내도 되느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통화를 갖다가 현금 뭐 어떻게 현금으로 인쇄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많이 통화가 남발이 되다 보면 그렇죠. 짐바브웨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적절함이라는 게 뭐든지 있잖아요. 과하지도 않고 또 못하지도 않고 적절함. 이 적절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통화 정책인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화를 사람들이 이제 사고 파는 행위를 많이 할수록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지식도 서로 간에 교류를 많이 해서 이렇게 지식을 갖다가 서로 전수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면 그렇죠. 그 똑똑해지죠. 이게 영권 멍청해지려면 그런 서로 교류를 안 하면 멍청해지는. 그다음에 서로 가난하게 되려면 서로 사고 팔지는 안 하면 가난하게 됩니다. 사고 파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상품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사유기업 같은 거는 어떤 국가라는 것은 이제 공동으로 올바르게 관리했으면 좋겠지만 뭐 또 그렇게 하시지 못한 분들도 있죠. 그러나 국가가 이제 공적인 통화 기능을 잘하고 국가라는 기능을 잘 다스리기만 한다면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이쪽에 뭐라 그럴까 좀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 나라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텐데요. 어, 뭐 이렇게 공산주의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집단 체제란 말이에요. 집단 체제 안에서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 이런 창의가 억압된 이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가 기능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공적인 부분이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민 체제다 그러면 자유민 체제 안에서는 너무 사적인 권한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부작용이라. 그럼 이것을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 될까요? 적절함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적 우리가 그러면 이거 그 나라가 서로 지식을 갖다가 교류를 해서 창조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나라 거기서 안에서 사람들이 똑똑해지거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똑똑해지는 거죠. 그러나 국민들 전체 교육 체계가 중요할 텐데요. 교육을 통해서 서로 지식을 나누는 이런. 그래서 오늘날에는 유튜브 이거 구글을 통해서 지식을 나누는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선생을 모시기보다 이걸 통해서 연구를 해서 서로 간에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기술을 발전시키는 자기 나름대로 아껴서 자기 나름대로 창업을 해가고 돈 벌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공동으로 창업을 하실 거는 창업을 하시고 혼자서는 다 못하거든요. 어쩔 때는.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를 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영어 같은 것도 저도 학교 교육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있는 사람인데요. 영어 같은 것도 하루에 30분 1시간을 프리토킹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영어 공부가 이게 저도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아무것도 생각나 영어는 포기한 채 살았고요. 힘드니까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서로 학생 간에 대화하는 시간을 1시간이다 그러면 영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까지도 있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그러면 뭐 일반 유치원이라도 영어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대화해봐 이건 할 수는 있잖아요. 오늘 간단한 영어부터 그러면 엄마가 되게 그 유치원 보낸 것을 되게 대견하게 생각할 텐데요. 뭐 교육 같은 데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가정인데 이렇게 자기 안전한 그 유치원처럼 이걸 뭐 그 형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겠어 안전하게만 하다면 애들 보냈는데 안전 이상이 없다. 그럼 때리지 않는다. 뭐 이 기타 등등 뭐 구박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다가 간단한 영어로 얘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것을 훈련을 시켜준대. 그 영어까지 배워 있으면 애들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뭐 초등학교다, 중등학교다, 뭐 고등학교다. 그러면 매일마다 1시간씩 영어 시간이 있다. 그러면 영어 시간에 프리토킹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리고 듣는 훈련을 하거나 서로 프리토킹을 하다 보면 거의 그한 그렇죠. 초등학교 때면 다 웬만한 기본 영어는 다 한다고 봐야죠. 1시간씩 매일마다 하면 프리토킹 하는 시간을 줘라. 그러면 이게 특수학교 못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뭐 엄청난 교육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실 분은 하셔도 괜찮아요. 거기는 하루 종일 영어로만 대화하거나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영어 정도는 초등학교에 나오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외국인 내에서 간단한 대화는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는 그렇게 제발 좀 전환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학기술도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죠. 실용적인 시험 보기 위한 공부에서 좀 이제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학교를 나오냐면 고려대, 연세대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어떤 서울대 이 정도잖아요. 근데 요새 현대사에서는 앞으로 이제 지적재산권이 이 나라에서도 강화가 되고 그러면 창업이 이제 쉬워지고 그로 인해서 물건을 만들거나 기술을 만들면 자유롭게 사고 파는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국내에서는 대기업의 납품 유예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물건들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이 뭐 홈쇼핑이라든지 온라인이 잘 발달을 했는데요. 유통 채널만 있다면 제품 팔 수 있는 유통점 그것이 해외일 수도 있고 국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신상품을 만들어서 신기술을 만들어서 살 사람만 적극적으로 사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과 어떤 기업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기업들도 납품 받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기네들 뭐 연관돼 특정 이뻐하는 사람들을 위해는 안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물가를 조절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우리가 물가 식품이다, 어떤 쌀이다, 또는 뭐 기타 식품이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내림이 있어요. 그때 따라서 뭐 날씨가 안 좋거나 물건이 출하가 좀 안 좋거나 뭐 그럼 어떤 것은 비싸고 어떤 것은 싸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그날을 따라서 입찰을 해가지고 상인들끼리 입찰을 해서 거래를 형성을 하는데요. 이것이 가격을 왜곡할 수 있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네끼리 하기는 짜고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특정 사람이 어떤 원자재 가격이다. 전 세계로 얘기를 하자면 원자재 뭐 석유 가격이다. 그러면 그것을 과도하게 이렇게 빌려 가지고 이렇게 그 주식 투자하듯이 투기를 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이제 가격이 시장에서 어떤 수요라는 게 있어요. 이 정도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어떤 원자재가 됐든 식품이 됐든 시장에서 일정 수량 이외에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뭐 등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일정 사람이 쓸 수 있는 어떤 식품, 일정 사람이 쓸 수 있는 어떤 석유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있어서 가격이 특별히 급등락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들 투기를 하는 사람 또는 인위적으로 뭐 주가 조작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시장의 상황에 상관없이 수요에 상관없이 가격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에 있어서 폐해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적절히 제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공적인 기능으로서는 물가가 급등할 때 이 부분은 이렇게 수입을 통해서 하거나 물가를 저장게 어떤 그 상품이 이제 썩지 않는다면 저장을 했다 그때 출하를 해서 가격을 조절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의 어떤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서로 사고파는 행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는 키보드를 찍어서 이렇게 거대 자본이 되는 거죠. 키보드를 찍어서 자본을 형성해서 거기를 특수 목적 회사를 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가 자기는 자본이니까 방만한 경영을 하게 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손해 봐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손해 봐도 상관없으니까 마구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팍팍팍 해서 비용 대비해서 막 자기네들이 갖고 손해를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용을 좀 제거하고 합리적으로 경영을 해서 자기들 성과급을 좀 나눠주는 식으로 하면은 좀 더 기업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공정 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돼. 자본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키보드 찍어서 자본 형성할 수 있는 분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자기 돈으로 벌거나 이렇게 자본이 제한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짤짤이를 좀 했는데요. 짤짤이를 갖다 자본이 빈약해요. 내가 통장을 딱 갖고 와가지고 아도 계속 찍어버리면 결국에 진다는 거죠. 자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본에 의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손해보고서라도 그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건을 밀어낸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공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봐서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어떤 자유롭게 가격에 놔뒀더니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더라. 또는 시장에 어떤 투기를 많이 해서 올리더라. 그러면 이제 전체 물가가 급등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을 텐데 돈이라는 가치가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공적인 기능에서 수입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관했든지 자체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해서 공급을 해버려 버리면 이분이 이렇게 대박 작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무리한 정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가를 관리하는 부분도 이렇게 어떤 개인의 자본, 내가 지금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예전에는 어떤 건물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사. 이렇게 해서 건물의 10분의 1도 못 사. 예전에는 건물을 살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화폐가 남발이 돼서 많아지게 되는데 서로 사고파는 행위 때문에 자연스러운 팽창이를 이건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현상인 것 같아요. 과학적인 현상이냐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고파는 행위를 많을수록 여기서 사람들이 자본을 축적한 사람이 많을수록 또 통화를 발행해야 돼요. 그걸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60년도에는 강남 땅이 뭐 몇천 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말도 안 되죠. 가격이. 통화의 팽창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로 인해서 그러나 그것이 단기간에 통화의 팽창으로 인해서 물가가 왜곡됐을 때 급등을 했을 때 모두의 자본을 날릴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국가에서 제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싸게 물건을 상품을 내놓는다든지 투기 행위를 단속을 한다든지 가격을 조작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자본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사고 팔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너무 공적인 기능에 개입을 해가지고 물건을 싸게 파려면 도저히 이 가격 채산을 못 맞추겠는데 다 파산하게 될 텐데요. 그럼 국가가 망합니까?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특정 공적인 기업들이 판을 치는 또는 어떤 특정 대기업들이다 그러면 특정 기업들을 자기 자본으로 중소기업 다 죽여버리면 대기업들만 살아남고 중소기업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대요. 그럼 많은 고용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거지가 된답니다. 또는 자영업이다 그러면 자영업에서도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나요? 매우 작지만 중소기업 그 자영업을 지나치게 죽여버리면 그렇죠. 이것도 망한다는 거죠. 그 나라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영업을 일부러 죽일 필요 있나요? 그래서 먹고 살 회사 퇴직을 해갖고 대기업이다 중소기업 퇴직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영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벌어먹고 생활비를 건지려고 하는데 그걸 일부러 죽일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줄일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주식이나 채권이 가격이 왜곡되지 않는다면 너무 급등락하고 변화가 심해서 변동성이 심한 그런 투자는 내가 금을 샀는데
오늘은 1,000원이었는데 내일은 500원이다. 이래 버리면 또 모레는 2,000원이다. 그럼 투자하기가 완전히 무섭죠.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대박이고 잘하면 망한다. 했을 때 이런 일을 많이 되풀이해서 5번 되풀이하면 망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금이 됐든 어떤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는 위험이 이제 큰 만큼 리스크가 큰 거죠. 리스크가 클 때 한 방에 대박, 한 번은 그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2번, 3번, 10번 하면 그렇죠.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거의 대부분 망할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큰 데는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가만히 놔둬도 자본이 희소하다.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지금 앞으로 부동산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지방 부동산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동산 이런 부분이 왜 올라갈까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그런 부동산의 몫이 좋은 곳을 그걸 사야죠. 그래서 자본이 있다면 뭐 큰 자본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희소 가치가 있는 마구 남발을 해버리는 이거 말고 희소 가치. 뭐 내가 이것을 A라는 물품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 희소 가치가 있었는데 예전에 여기서 막 공업 생산품이어서 30만 개, 40만 개를 생산해버려. 그럼 나는 희소 가치가 없었지. 가격이 폭락할까 하는 폭락하겠죠. 그러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한정 공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도시 같은데 특정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그런데 부동산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야 돼요. 그런 어떤 특정 경제 상황에서 대출을 많이 이렇게 해줬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손해보게 돼 있어요. 어떤 회사도 보면은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도 여기저기 돈을 갖다 쓴단 말이야. 한꺼번에 목돈을 기한 내에 마련해서 이렇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혹자부도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리하게 이제 대출을 해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어떤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기업을 산다든지 어떤 걸 사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파멸 한다는 거죠. 그 리스크가 되게 높은 거죠. 잘하면 대박이지만 여러 번 되풀이하면 파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적인 기능에서 너무 지나치게 대출을 확 해줬다가 다시 확 걷어들였다. 와, 그러면 그 나라가 다 파산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일자리도 있고 나라를 올바르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금리 올렸다 내렸다. 이것도 급등락, 변동성이 높아지면 파산한 기업이 많아지고 파산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나라가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그렇다라니 변동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할 때나 대출을 함부로 퍽 했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데는 다 파산한 사람이면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 국가를 경영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국가에 미실만한 나라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저기 키보드로 찍으니까 키보드로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저번 영상 해줄 수도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기업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키보드를 찍어서 상품권이 일종의 상품권을 발행하면 할 수 있냐? 그러면 이게 부도음이 나는데요. 자기가 그거를 갖다 자기 어떤 제품을 사는데 이렇게 쓴다 그러면 상품권을 많이 발행해냈다. 키보드로 어떤 우리가 캐시를 많이 줬다 그러면 그것이 되도록 할 때 그것은 유통을 할 때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어음을 갖다 남발하면 파산하게 되는 거죠. 네, 감당할 수 있는 거 뭐든지 그것도 적절함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령 내가 자본이 5억인데 상품권을 1,000억 발행했다. 그러면 되돌아오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걸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없죠. 파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캐시 기능이 상품권이 캐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키보드를 통해서 자기 우리 상품 캐시해 갖고 사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토마를 이게 국가를 통해서 남발을 해도 이것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우리가 그 캐시를 가져갔는데
그것을 다시 되돌아올 때를 생각을 하셔야죠. 이렇게 그게 이제 어려움이 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든지 적절함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통화량에 있어서도. 그러면 현대 국가 기능에서 해외에서 우리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도 키보드로 그 국가가 존속하는 미국이란 나라가 존속하는 이상은 키보드로 찍어서 돈을 얼마든 가져오라다가 달러로 캐시로 이게 너네 계좌에 써주겠다. 그렇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파산한 위험은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란 이 달러라는 것은 오늘 보면 한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한 국가에서만 통화가 우리 같은 원하다 그럼 이런 데는 한 국가에서만 대부분 사용하고 중국에서도 받아주긴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중국이라는 데서 이렇게 우리가 원화를 많이 갖고 있으면 이렇게 원화를 시장에 던져가지고 그 환율 이렇게 우리나라 통화를 급락을 만들거나 또 원화를 사들여서 급등을 하고 이런 그런 가격을 무역 경쟁력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독일 같은 데서도 마르크화가 이제 폭락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마르크화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급등락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이 손실을 받거나 독일 경제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랜덴마르크라고 새로 통화를 만들어 국내용으로 하고 걔네한테는 안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걔네가 이제 그 통화가 쓰레기가 되니까 던져버렸죠. 그 다음에 그 국내 경제를 지켜냈던 이런 그 방법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를지라도 이런 간단한 지식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통화를 우리나라 원화 같은 데는 원화를 발행을 하면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나라 안에서는 상관없이 유통이 돼요. 상관없이 계속해서 유통이 돼요. 달러도 그렇죠. 달러도 전 세계에서 이제 통화가 되고 이제 프로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쓰는 비율이 그렇죠. 그 나라 안에서 자기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파산될 리가 있나요? 키보드로 찍어주면 되는데 파산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 나라에서 통화 비율이 높아지면 좋겠죠. 다른 데서 쓰는 비율이 프로테지가 높아지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점점 부강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해요.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게 중요하나요? 그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자원도 많고 지불할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불할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불할 게 많으면 더 좋죠. 지불할 게 많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을 전 세계에서 이제 다시 달러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달러가, 거기는 이제 환전해줘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달러가 다시 입력이 될 거고요, 계좌에. 그걸 가지고 부동산도 사고, 이렇게, 막 그러는 거죠. 부동산도 사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그럼 미국이, 또 국내에서 발행한 거 이상으로 해외에서 풀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외에서 풀어놓은 돈이 들어왔을 때 그쪽 부분이 부동산도 올라가고 미국 경제가 호황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급작스럽게 떠났을 때 또 거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죠. 급작스럽게 들어왔다 급작스럽게 빠져나간다. 그러면 변동성이 높아서 자본이 파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동산을 갖고 있던 분들이 파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도 적절히 제어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통화를 갖다가 왜 풀었더니 밖에 나가서 활발히 유통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산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파산을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인위적으로는 그랬을 리 있겠습니까만은 원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 많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있을 텐데요. 파산을 시켜버려 이런 파산 결과적으로 파산이 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제어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국가가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드리고 공적인 기능 안에서 사무실로 제공하면 돼요. 어떤 싸게 제공을 하거나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해주면은 상업용 부동산 가진 채권이 문제가 됐다. 그럼 그거 흡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키보드로 찍어서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는 어떤 빌딩들이 많아질지라도 향후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다시 처분하면 민간에 처분하면 돼. 민간 경제가 회복했을 때 처분하는 되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공적인 기능을 가진데 또는 어떤 특수 목적 회사에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무실에 출근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미국의 국채라든지 상업용 부동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빌딩이 임대가 안 돼가지고 세가 안 들어와서 그래서 그 갖고 있던 채권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럼 국가가 그걸 일시적으로 담당해 준다는 거죠. 사주면 돼요. 빌딩을 사주거나 상업용 채권을 사서 빌딩을 국가적인 어떤 공적인 기능을 위해서 빌딩에 소화서 들어와서 이렇게 싸게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취직을 시켜주거나 기업을 만들어서 이거를 만들어줘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서 거기 오면은 거기 임대료 나올 거 아니에요. 임대료 나오면 그걸로 또 이제 이렇게 상환을 하면 경제가 어느 정도 위기를 벗어나면 다시 또 빌딩은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빌딩을 민간에 매각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